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하나요.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하나요.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하나요.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4일 그 이슈 체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이 급등세로 마감을 했고, 근데 오늘은 급등했지만 이게 월봉 차트인데, 그죠? 뭐 이번 달에 거의 11%나 급락을 했기 때문에, 뭐 아직은 우리가 좋아할 단계는 아니고, 코스닥도 뭐 16% 하락이에요. 오늘 올랐는데도 뭐 그 정도로 주식시장이 정말 엄청나게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도 오늘만큼은 일단은 뭔가 반전의 계기는 생겼잖아요. 이렇게라도 올라와줘야 다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며칠 정도는 더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이렇게 쌍바닥 과정 또 나옵니다. 그래서 바닥을 보통 한 번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뭐 오르고 나서의 또 조정은 나올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바닥이 확인이 한 번 되면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가 돼요. 이제 그 확실히 주도성이 있거나 실적이나 성장 가시성이 있는 기업들은 이제 잘 버텨주고, 그러지 못한 기업들은 또 한 번 저점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기업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 아무튼 오늘부로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변곡점은 지나간다. 그리고 시장이 좀 당분간 괜찮을 수 있는 게 유가 때문에 그래요. 국제유가 지금 급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흔들렸죠. 예, 국제유가가 그렇게 안 빠지다가 어쨌든 이제 좀 꺾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 공급 이슈보다는 물론 수요도나 경기 침체 이슈가 있었지만 어쨌든 꺾인 건 꺾인 거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다시 뭐 반등은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수요 위축에 의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물가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그리고 오늘 원달러 환율도 드디어 조금 꺾이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안 꺾였어요. 근데 일단은 오늘 좀 밑으로 약간 꺾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꺾여주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러면은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것까지는 한번 보자고요. 오늘도 팔았지만 확실히 이제 외국인 매도가 멈췄습니다. 네, 멈췄어요. 그리고 이제 좀 사주기를 다음 주에 한번 기대해보고, 여전히 오늘도 전기전자를 팔았지만 다른 뭐 소형주라든가 서비스 업종, 오늘 특히 기관들이 네이버를 그냥 긁어버렸어요. 또 전기전자도 많이 샀는데 서비스 업종 집중 베팅하면서 오늘 네이버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다. 셀트리온하고 이 두 개 기업이 오늘 시장의 좀 주인공이 아니었나,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위기는 좋았고, 그리고 오늘 뭐 그 게임주 좋았습니다. 웹툰주, 바이오주 다 날라갔고요. 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바이오가 한풀이 했습니다. 오늘 뭐 다 보시면 뭐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가 아니라 다 급등했어요. NFT, 위메이드, 게임주들 진짜 어이없었죠. 최근에 빠진 거 보면. 예, 게임 흥행 잘하고 있는데도 빼요. 카카오 게임주도 우마미스메 매출 순위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근데도 주가 빠졌죠. 예. 그리고 오랜만에 엔터주도 완전히 폭락을 했다가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인터넷 대표주 오늘 네이버, 카카오가 폭등했고요. 많이 빠져서 오르는 거죠, 사실. 그리고 이들 기업들은 금리에 민감한데 금리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꺾이면서 반대로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장주들 일제히 다 이렇게 급등하는 좋은 움직임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광고주, 뭐 미용기, 의료기기 여기도 오랜만에 좋았네요. 루트론이, 파마리서치, 이쪽도 진짜 많이 빠지고, 소부장 기업들 어제 많이 빠졌죠. 2차전지. 근데 오늘 일진머티리얼즈가 대규모 공급 계약 맺어가지고 삼성 SDI 뭐 거의 폭등을 했습니다. 안 오른 거는 거의 없고, 휴대폰 부품도 오랜만에 올랐고요. Y소리 8%, 세경하이테크가 8%, 카메라 모듈도 다 올라갔습니다. 일제히 낙폭과대예요. 낙폭과대. 뭐 좋아서 간 건 아닙니다. 반도체도 다 급등을 해줬고, 그냥 뭐 다 고르게 올라갔어요. 예. 과한 하락 뒤에 반등 같습니다. 태양광 쪽도 오늘 그 LOT 백큐미 또 폭등했고, 자동차 부품도 오늘
좀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가 급등을 했고요. 2차 전지, 오늘 그 오스테 임플란트가 해명을 하긴 했어요. 그 회장의 그 약간 이제 종신보험. 근데 전 깜짝 놀란 게, 와, 어떻게 월 4억을 냅니까? 보험료를. 그러니까 저는 상상이 좀 안 가는데, 회사에서 냈고, 그, 만약에 이 오스테 임플란트 회장이 죽으면, 그, 누구죠? 회사가 받는데요. 그렇게 지금 해놨다고 하는데, 이제 뉴스에서 나온 거는, 아니, 뭐,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만약에 보험금을 나중에, 그런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회사에서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어쨌든 이게 좀, 이런 의혹들이 자꾸 나오는 건 좋은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좀 많이 흔들렸고, 그래서 덴티움이 좀 더, 네, 이게 부각되는 거는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MLCC도 오늘 오랜만에 좋았고요. 뭐 다 올라갔고, 유일하게 빠진 업종은 뭐 기업인수 목적 회사. 정유주 오늘은 좀 안 좋았던 게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좀 좋긴 좋았는데, 이제 국제유가 좀 빠지다 보니까 좀 부진했습니다. 최근엔 잘 버텼는데, 조선주도 상대적으로는 좀 약했어요. 상대적으로는. 증시가 좀 밀리면서. 그리고 이제 국제유가 오를 때 좀 약간 수혜주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동차 대표주도 좀 지지부진했고, 반도체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역시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증시 상승에 비해서 이런 업종들은 오늘 좀 못 올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들 업종이 이제 앞으로 못 간다는 아니고, 좀 생각보다는 약간 부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반등 나왔고, 유가가 좀 계속 안정감 찾아주고, 그 다음에 환율 좀 더 꺾여주면 다음 주에 외국인이 살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반등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악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아직 추세전은 아니니까 뭐 오르는 날 하지 마시고, 어제 정말 공포스러웠잖아요. 공포스러울 때 리밸런싱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것도 힘드시면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냥 버티는 것도 투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서 마이크론 실적이 좀 발표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좀 가장 중요한 또 이벤트가 좀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도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뉴스들이 나올지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정도 말씀드렸고, 오늘 일단 그 전자공시 중에서는 요거 좀 말씀드릴게요. 자이에스앤디가 오늘 오랜만에, 이것도 많이 빠졌죠.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복합시설, 주거복합시설 이제 신축 사업 따냈고, 매출 비중은 7%. 세부 MEC 아시죠? 예전에 한번 공부해봤던 건데, 보고서 나와서. 삼성물산, 이거 P3 공장 같아요. 그래서 요거 배관 공사. 보통 공사 들어가면요, 요런 세부 MEC 같은 회사가 배관 같은 거 해주고, 기초 공사를 해줘요. 그래서 매출 대비 27%가 됩니다. 꽤 큰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의미 있는 공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설비 공사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제 평택 공장 좀 관련한 것 같고, 그래서 세부 MEC 저번에 뭐 엄청나게 올랐다가 두들겨 맞았죠. 이런 기업도 괜찮죠. 이번에 완전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랬고, 예.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오늘 그 삼성 SDI에 무려 8조 원입니다. 8조 원. 8조 원 넘는 그 어떤 수주 공시를 따냈습니다. 자기 시총보다 더 큰 엄청난 공급 계약을 맺었더라고요. 아무튼 되게 좋은 뉴스가 나와서, 물론 8.5년이니까 1년에 1조죠. 1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조 좀 넘나요? 10년이니까 10년 아니고 8년? 8년이니까 한 2조, 1조 후반? 한 2조 되겠네요. 그리고 내부자 매수 공시 기업 체크인데, 요거 매일 하시면 분도 계시겠지만, 여기 이분께서 이렇게 좀 올려주시더라고요. 이 정선비님이. 여기 보이시죠? 정선비님. 내부자 매수 공시 해가지고, 이분이 이렇게 여러분들 수고를 덜어줍니다. 근데 물론 이게 내부자가 사는 건 되게 좋은데, 금액도 크면 좋아요. 근데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산다는 거는 내부자 매수 들어오는 건 좋은 거고,
SK 스퀘어 이것도 많이 빠졌는데 사회이사가 8,300만 원이 나섰어요. 이런 건 좋은 신호죠. 레이도 괜찮죠. 레이도 요즘에 계속 5,200만 주 어떤 상무님이 계속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꼭 좀 중요하게 생각할 거니 기업 분석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 내부자가 사니까 이거 무조건 간다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꼭 요것만 보고 투자하시면 안 돼요. 제가 꼭 높아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있는 게 정답은 아니고, 내가 평소에 잘 아는 기업, 그 다음에 공부가 돼 있는데 내부자 매수가 들어왔다. 그것도 금액이 뭐 1억 넘으면 더 좋고, 그러면 한번 그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올려주시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저도 이제 매일 좀 체크하고 있는데, 이렇게 요분이 수고를 대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정선미님, 저도 이게 이유 추가가 안 돼 있네요. 네, 아무튼 좀 추가하셔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그런 내용이고, 오늘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보고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나온 보고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를 봅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이거 3프로TV에서도 한번 소개해드렸던 건데, 바이오가 오늘은 주인공이었어요. 급등했고, 근데 바이오 쪽의 심리가 워낙 안 좋지만 경기와 무관하게 지출되니까 뭐 꺾일 수 없는 산업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방어주로서 매력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아무 바이오나 하지 말고 경쟁력을 입증한 바이오를 사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으로는 요 세 개를 꼽아준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SK바이오스. 이 회사들은 이제 검증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성과를 증명을 했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은 항체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항체의약품은 여기 있죠. 합성의약품이 아니라 단백질 같은 이제 유전자 공학 기술을 활용해 만든 항체로 질병의 원인 물질을 없애는 거예요. 요 항체의약품이고, 이게 바이오의약품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이게 잘 팔리는 이유는 그 병을 차단시켜줘요. 암세포를 차단하고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주고 염증을 억제해주고,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그리고 대체가 불가능하대요. 아직. 대체 불가능한 것도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픽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꼽아줬습니다. 아무튼 이런 항체의약품 관련된 기업들을 보자라는 뭐 보고서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반등 트리거 찾기라 그래서 DS투자증권의 양희정 연구원님이 연준은 공급망을 제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금리 통해 물가 잡겠다는 거고, 연준은 금리로 제어할 수 있는 수요 부분에서, 근데 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수요나 소비를 망가뜨리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게 주택 가격을 좀 떨어뜨리고 싶다.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한 훼손이 아니라 주택 비용을 떨어뜨려 가지고 물가를 잡고 싶겠다는 의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타겟팅을 하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앞으로 발표될 텐데, 거기서 주택 지표가 꺾이면 이건 연준의 정책이 먹힌다는 얘기예요. 알죠? 그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목표는 주거 안정이다. 그래서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거비가 올라가요. 이게 꺾이면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이제 데이터 나올 때마다 또 체크는 해봐야 되겠고, 모기지 금리가 이제 주택 담보대출 금리 같은 거죠. 요게 모기지 금리 이렇게 올랐어요, 최근에. 근데 요게 이제 부동산 가격 지표거든요. 요게 이렇게 올라가면 나중에 이제 꺾인다는 얘기죠. 너무 이렇게 올라가면.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좀 안정화될지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파생시장, 이게 단기 저점 신호들이라는 이제 내용인데, 요겁니다. 이거는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바닥인 이유. 이 외국인들이 지금 보시면 장중 순매수, 이 파란색 선이 장중 순매수고요. 요게 6월 10일, 6월 15일, 6월 20일, 이 검은색 선 있죠. 요게 요 위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누적 순매수란 얘기예요.
순매수로 돌아섰어요. 매도하다가. 그래서 일단은 좀 긍정적이다 라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 거래대금 있죠. 여기 보이세요? 한 번씩 거래대금, 이게 주요 선물, 미니 선물, 주식 선물 다 합쳐서 이 선물 거래대금이 이렇게 한 번씩 50줄 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코스피가 이렇게 다 올랐어요. 한 번씩. 뭐 여기는 바로 안 가더라도 나중에 올랐죠. 여기 거의 근접했을 때 반등, 여기 근접했을 때 반등, 아니 넘었죠. 이번에 거의 근접했죠. 반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지표니까 참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의미가 좀 있죠. 저것도. 이게 그래서 오늘 공교롭게 진짜 오르긴 올랐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나온 보고서니까. 그래서 오늘 좀 공교롭게도 요런 좀 내용이 있긴 있었는데 증시가 어쨌든 올라와서 다행이고, 외환시장이 좀 요새 안 좋잖아요. 원달러 환율이 막 1,300원 넘었는데, 근데 이제 이분 의견은 뭐냐면, 이 원달러 환율 1,300원 넘은 거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너무 막 이제 그 시장이, 그러니까 막 위기에 빠졌다 이렇게까지 보진 말자라는 그런 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랑은 좀 다르다. 수급 좀 사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 연준의 긴축과 달러화 강세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1,300원 넘은 건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하고 엔화가 지금 너무 안 좋거든요. 근데 두 통화의 공통점은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거. 이게 좀 공통 분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국내 무역 수지 적자인데 일본도 적자예요. 일본도. 그러니까 이 에너지 가격 상승도 하나의 원인이었다. 달러 강세, 에너지 가격 상승. 그리고 세 번째가 외국인 순매도 확대에 따른 수급 부담도 있고 IT 업황 부담. 이게 다 결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아닌데 결국엔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꺾이면 이제 종료되면 국제유가 급락할 거고, 이는 좋은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국제유가 떨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에 전쟁만 종료된다면 유가는 폭락을 하겠죠. 그러면 뭐 완전히 우리나라는 돌아서는 거죠. 그래서 좀 추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장 좋은 거는 이런 이제 전쟁 종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제발 좀 푸틴이 좀 큰맘 먹고 좀 접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길 바라고. 아, 제가 오늘은 시작할 때 뭐뭐 하는지 얘기를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방산주, 그 다음에 뭐 있냐면 네이버, DGB 금융지주, 카카오 게임즈, 스튜디오 드래곤, 그 다음 뭐 있냐면 영원무역까지 요렇게 오늘 좀 예고돼 있습니다. 자, 아무튼 환율이 1,300원 넘었지만 위기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복합 위기는 맞는데 어느 하나가 크게 작용해서 뭐 진짜 시스템 위기, 뭐 금융 위기 그런 건 아니니까, 다만 자금 경색이 생기는지 봐야 돼요. 요거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진짜로 돈이 안 들어가지고 기업들이 부도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는 하되, 아직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지금 한국의 그 원화가 지금 연간으로 9% 빠졌고, 이번 달에 지금 5.2%, 일본의 엔화랑 비슷하게 빠졌어요. 브라질 헤아라는 그래도 연간으로 올랐잖아요. 달러가 이렇게 오르고. 그러니까 중국의 위안화도 이렇게 안 빠졌어요. 생각보다. 한국의 원화가 9.4%나 빠졌어요. 연간으로. 일본 다음으로 제일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한국이 지금 이제 국제 무역 수지 때문에, 이게 무역 수지거든요. 주황색 선이 이렇게 안 좋아요. 이 원달러 환율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역축입니다. 역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르는 거죠. 환율이 밑으로 간다는. 그래서 그거랑 똑같이 가죠. 그러니까 무역 수지 적자가 해소되면 원화 가치는 올라갈 거예요. 환율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한국의 총 무역 수지, 반도체 무역 수지인데, 반도체는 버티는데 이렇게 전체 무역 수지가 꺾여 버렸어요. 결국 유가만 좀 완정화되면 숨통이 트이겠죠. 그리고 이제 방산주인데, 이제 전쟁 나고 나서 방산주들이 많이 오르긴 올랐죠. 근데 이제 신냉전 시대니까 앞으로도 방산은 더
업종으로는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쉽게 꺾이지 않을 것 같고 지금 일본과 독일이 전범국이잖아요 원래. 근데 양국의 GDP 대비 2%까지 국방비 지출을 증가시키겠다 계획을 했고 이게 전 세계가 그래서 우려를 하는 거죠. 아니 너네들 옛날에 전쟁해놓고 이렇게 늘리면 어떡하나. 근데 바이든 정부가 이걸 지지해버렸대요. 예. 그래서 아마 국방비 지출 늘어날 것 같고 독일이 지금 1.3% GDP에 일본이 1.1%인데 요걸 늘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예, 뭐 군사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군사비 지출이 이렇게 늘어났대요. 91년 이후로 93년부터. 예. 한국도 지금 늘어나고 있죠 당연히. 예, 우리나라도 지정학적 리스크 한가운데 있는 국가잖아요. 또 독도 문제도 있고 항상 그러니까. 그래서 국방비 규모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우리 한국의 2010년, 20년 무기 수출은 그전 5년과 비교해서 무려 210%. 이젠 수출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무기 수출액이 수입액을 더 추월을 했고요. 작년 처음으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방상호 조달 협정을 통해서 미국 무기 수출도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가능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뭐 주요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인데 요 일본과 독일이 지금 이건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좀. 일본 독일이 우리 한국은 한 3% 가까이 됩니다. 러시아가 제일 많이 지출하고 미국, 한국 그리고 전체 국방비 지출에서는 역시 미국이 제일 많고요. 예, 일본이 우리보단 많아요. 전체 국방비는. 근데 아무튼 이 나라들이 늘리려고 하니까 계속 방산업종은 긍정적이다라는 내용이고 자 이제 기업으로 돌아와서 네이버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급등했지만 PER이 25배밖에 안 되고요. 예, 지금 영업이익도 2분기는 기대치는 좀 하이할 것 같아요. 성장률이 둔화됐죠. 그게 주가 안 가는 거예요. 4.1%밖에 성장을 못해요. 막 계속 성장을 하다가 그런데 전자상거래 핀테크 콘텐츠는 성장을 하는데 이 광고 시장이 좀 둔화됐어요. 요거랑 온라인 쇼핑 시장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주력이 이쪽이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금리 오르고. 예. 그래서 여기 둔화세로 빠르게 하향된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쇼핑도 멤버십 가입자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데 성장률이 이제 둔화되는 거죠. 그리고 네이버페이는 이건 긍정적이더라고요. 저도 네이버페이 많이 쓰거든요. 근데 외부 결제 비중은 36%나 좀 된다고 합니다. 뭐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것 같고 그리고 아무튼 이제는 싸죠. 네이버가 PER이 25배면 이건 싼 거죠. 비싸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 이제 좀 희망 가지시고 다만 본격 상승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바닥을 치면서 돌아서는 거는 맞으니까 이제는 좀 인내심 갖고 잘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금리도 좀 꺾이고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DGB 금융지주는 뭐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적이야 뭐 나무랄 데 없고요. 2분기도 거의 역대 최대치에 근접할 것 같아요. 이자 마진도 늘어났고 다만 근데 요즘에 문제가 뭐냐면 지금 정부에서도 정부가 아니라 어디죠? 누가 얘기했었죠? 네. 아무튼 정치권에서 누군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금리 좀 낮춰라. 너네 이자 장사하냐. 그래서 주가가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아마 대출금리 계속 올리기는 어렵겠지만 유지만 해도 굉장히 지금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담보대출금리 엄청 올랐잖아요. 그리고 자회사 하이투자증권은 그 매매 수수료가 별로 없나 봐요. 그래서 증시가 급락을 해도 상대적으로 이익이 크게 빠지진 않는다. 이자 마진 늘어났고 2분기 좋고 그 다음에 대손 비용 같은 것도 이게 증가하면 이제 그 대손 충당금을 많이 싸니까 좀 실적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역대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익 안정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고 이렇게 싸요. 그냥 뭐 나쁜다고 해도 아니 퍼가 이 2배가 뭐며 배당 수익률이 10%가 넘어요. 배당이 이게 상상이 가세요? 오늘 올라서 좀 배당 수익률이 9%로 떨어지겠지만 그냥 너무 싸다는 것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쌉니다. 예.
카카오 게임즈는 이제 다울투자증권의 김하정 연구원이 목표주가 83,000원 유지했고, 예, 우마무스메가 지금 5위까지인가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주가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투기적으로 한 매매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게임주를. 아니, 오늘 뭐 매출순위 오르면 급등하고, 다음날 좀 빠지면 급락하고. 원래 우마무스메는 육성은 게임이라 한 번에 팍 이렇게 점프하는 그 스타일은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단 카카오 게임즈도 너무 막 그냥 투기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막 위메이드도 마찬가지고 막 급등락 하는데, 너무 그렇게 막 매매는 하지 마시고, 어려운 뭐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은 맞지만 지금 오늘 제가 확인해 보니까 5위예요. 이 정도면 성공이죠. 예, 엄청 기대했던 게임은 아니기 때문에. 단 유일한 악재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자회사 라이온하트가 상장할 수도 있어요. 그게 유일한 옥의 티다, 지금은. 그래서 이건 좀 안 해야 돼요. 자회사 상장 못하게 좀 막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로요. 이거 상장하면 또 급락할 텐데. 저는 우마무스메 흥행이 실패하는 게 걱정이 아니라, 카카오 게임즈 이제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회사 상장하는 게 더 큰 악재예요. 그래서 저게 된다는 게 좀 약간 부담인 것 같고, 그러면 아니면 되게 지금 너무 싸죠. 퍼 16배밖에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목표주가 낮췄지만 실적 좋고요. 예, 이번 2분기 97% 성장할 것 같고, 제작 편수 늘어나고, 기존 추정보다 이익을 50억 더 상향한 이유는 디즈니 플러스에 10편의 구작을 판매했대요. 디즈니 플러스도 방영할 게 별로 없다 보니까 옛날 드라마를 사거든요. 그게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많이 산 것 같아요. 이건 좋고, 저는 1년치 끊었거든요, 디즈니 플러스. 근데 볼 게 없어요, 진짜. 이제 좀 늘어나겠죠, 스튜디오 드래곤 것도 샀으니까. 그리고 올해 34편, 작년보다 9편 더 찍고, 매년 2-3편 더 추가하고, TVN, OCN 양 19개, 또 넷플릭스 다른 데 다 들어가고요. 네, 요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OTT양, 쿠팡 플레이,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도 올해 말에 들어갑니다. 직접 드라마를 제작했고요. 그리고 제작 규모도 커지고 있고, 건설 중인 자산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건설 중인 자산은 드라마 제작하는 거예요, 지금. 기획 중인 작품만 180편. 그리고 6월 18일부터 환원. 사실 저희 딸이 여기 환원에 나오는 황민현 씨를 되게 좋아해요. 뭐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저도 봤거든요. 재밌더라고요. 근데 요게 스튜디오 드래곤이 만든 작품 중에 3번째로 크대요. 넷플릭스에도 동시에 방영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기대되는 게 애플 TV로 요걸 만들었어요. 더 빅 도어 프라이즈. 요거를 하반기에 방영을 하는데 500억 규모로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작 역량이 입증되면서 마진도 올라가고 하는데, 주가는 폭락해버렸죠. 그냥 증시가 빠지면서. 다시 좀 원위치 되길 기대하고, 요게 스튜디오 드래곤의 실적이에요. 요런 추이로 이제 돌아서는데 반영을 못하고 역대 최대 실적 나올 것 같습니다. 주가는 빠졌고 좀 회복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무역 마지막으로 DB금융투자의 허재나 연구원님이 쓰셨고, 목표주가 90,000원이고, 이거 많이 빠졌죠. 실적 좋고요. 이렇게 좋을 것 같고, OEM 회사들 뭐 요새 주가 안 좋지만 환율 상승은 수혜예요. 그죠? 환율이 올라가면 대부분 수출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호재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캇, 요거는 이제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의 주문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아요. 탑5 고객사, 아웃도어 브랜드죠. 뭐 룰루레몬도 있고, 또 노스페이스 같은 회사도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영업무역은 매년 초에 바이오로부터 연간 오더를 이미 확정을 한대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죠. 실적 추정하기도 되게 좀 용이한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의류가 안 팔릴까봐 재고가 많이 쌓여서 이런 우려는 있는데, 그래서 보수적으로 이분이 추정을 했어요. 내년 매출 증가율을 3%로. 그럼에도 너무 싸다. 지금 내년 OEM 원화 매출 이거를 가정을 해서 적정 주가를 계산했는데, 어쨌든 90,000원 나와 있고, 올해 예상 내년, 그러니까 1년 후 실적 대비한 PER이 3.4배예요. 그
그 정도로 싸게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비중은 늘려보자라는 그런 내용이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빠졌어요. 빠지긴. 예. 근데 퍼가 워낙 낮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은 근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영업무역 하면 항상 영업무역 홀딩스가 생각이 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걸 더 권유를 드려요. 왜? 더 싼 것 같아서. 현금도 엄청 많고요. 현금성 자산이 시총보다 크더라고요. 배당도 한 3% 이상 되고. 아무튼 그런 이건 저의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결국엔 급락해버렸어요. 증시가 안 좋으니까. 자, 아무튼 제가 해드릴 내용은 다 해드렸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 김학균 센터장님 아시죠? 신영증권에 그분이 썼던 보고서인데 제목이 주식 보유 기간별 성과 분석이라는 이제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건 길어서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요게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 너무 내용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신영증권에. 그래서 한번 요거는 읽어드릴게요. 제가. 요게 뭐냐면 이제 반복되는 역사라 그래서 최근에 조정 장세를 경험하면서 세상사 대부분의 일에는 사이클이 있음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특히 욕심과 공포라는 동인으로 가격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서 형성되는 자산시장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영원한 강세장은 없고요. 일단 시장이 꺾이면 직전 강세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던 자산군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나스닥 성장주,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화폐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경험은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낙관적이었던 자산이 가장 심하게 하락하면서 시장 전반으로 불안이 확산되는 일은 역사 속에서 자주 반복됐습니다. 가깝게는 2007년 금융위기, 그리고 1990년대 후반의 닷컴 열풍, 1970년대 그때 건설주가 정말 뜨거웠죠. 건설주 열풍.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항상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 가격엔 추세가 있고요. 한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데,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왜 오버슈팅이 나오고 언더슈팅이 자꾸 나오냐면 결국 그거는 가속도 때문에 그렇고 탐욕이 붙어서 그렇습니다. 탐욕과 공포. 시장의 천장과 바닥은 아무도 모르고요. 다만 그거를 알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오만입니다. 누구도 맞출 수는 없어요. 그걸 맞추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 거죠. 작년 7월 초 코스피 3,300을 고점으로 약세장이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 악재들이 많이 나와서 다들 아실 거고, 지금 코스피 12개월 예상 PER이 9.2배인데요. PBR도 1배 미만으로 떨어져서 저평가 국면에 확실히 들어온 거는 같은데, 아무튼 지금 물론 저평가가 곧 바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 탐욕이 버블을 만든다면 공포는 역버블을 만드는데요. 실제 코스피가 확정 실적 기준입니다. 예상 실적 말고 그게 PBR 1배로 떨어졌던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추락했다가 빠르게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외환위기, 9.11 테러, 2002년 카드 사건 아시죠? 카드 버블. 그때 LG카드가 부도난 걸로 알고 있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팬데믹, 이제 지금인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 빠르게 다 복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PBR 1배 밑으로 추락할 때는 항상 패닉이 연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정 실적 기준으로 PBR 1배가 곧 바닥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그 상황에서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더 급하게 추락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도 PBR 0.64배까지 떨어졌어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부채 리스크, 금융위기 때. 근데 지금은 그런 리스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발생했을 때 고점 대비 하락률은요 20에서 25% 정도. 지금 코스피가 30% 빠졌어요. 경기 침체 이미 반영을 했죠. 그리고 시스템 리스크가 반영되면 35 반토막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더 빠진다는 얘기는 이제 부채 위기, 시스템 리스크가 생긴 거죠. 근데 그러니까 경기 침체나 둔화에 대한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신용 위기가 발생할지가 관건인데 그러면 더 빠지는 거죠.
다만 어쨌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자본주의는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됩니다. 2008년 가을 글로벌 금융위기 촉발했던 리먼 사태 이런 것처럼 관치 자본주의가 그것인데 어쨌든 당시에 어쨌든 리먼은 파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리먼을 퇴출시키고 치른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는 지금의 자본주의는 파산하지 않는 자본주의가 된 거죠. 그러니까 파산을 안 시켜요. 그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스템 위기로 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금융 시스템이 흔들리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이는 결국 금리가 앞으로 얼마나 올라갈 것인가에 좌우될 일입니다. 향후 몇 달간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중앙은행들이 총력전을 좀 펼치겠지만 연말께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공급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이 통제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가 있고 부채 위기를 막아야 한다는 당위도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과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보다는 결국엔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을 감내하는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파산 없는 자본주의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전면적 구조조정 없이 그 비효율적인 경제 주체들도 생명을 연장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비 기업들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예. 한국 증시의 10년이 그랬대요, 실제로. 코스피가 제대로 레벨업 했던 경우는 2017년, 2020년이 유일했다. 그렇지만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과거랑 달라진 점은 상방과 하방이 이제 막혀 있다는 얘기죠. 시스템 리스크로 가지도 않지만 위가 크게 열리지도 않는 그런 장세가 지난 10년간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2017년, 20년 딱 두 번 빼고는 상방, 하방이 다 막혀 있었죠. 예. 우리가 시장의 고점을 알지 못했던 것처럼 바닥도 부지불식간에 만들어질 겁니다. 더 떨어지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하락폭에 비하면 추가 하락폭은 제한적일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주식 장기 보유는 손실의 확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현 국면은 매도를 통한 실익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지만 이 역시 확실성의 영역은 아닙니다. 투자는 공학이 아니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미래는 가능성과 확률 차원에서 가늠해 볼 수 있을 따름입니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단기 전망은 감 또는 운입니다. 이건 진짜 맞는 말 같아요. 쪽집게는 없습니다. 보다 긴 호흡에서는 중기 전망. 그러니까 단기는 1년 미만이고요. 중기는 1에서 3년, 장기는 3년 이상이에요. 근데 중기 이 1, 3년은 실력의 범주래요. 논리. 그래서 맞출 수는 있죠. 논리적으로 타당하면. 그리고 장기 전망은 철학이래요. 철학과 믿음. 그러니까 3년 이상 투자하는 거는 뭔가 철학도 있어야 되고 장기 관점에 믿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우리가 검증하겠어요? 그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3년 이상의 장기는 좀 약간의 믿음의 영역이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약세장은 3년 이상 이어진 적은 없다고 합니다. 과거에도. 외환위기 제외하고는 IMF 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시장도 3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는 없었고요. 주식을 3년 정도 보유하면 운이 없게도 정말 내가 최고점에 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반전을 했다고 합니다. 중장기 고점에서 주식을 매수한 경우라도 진짜 넉넉 잡고 4, 5년 버티면 낙관론을 견제하면 어쨌든 수익으로 돌아섰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장기는 낙관론을 견제하기에 적합한 시간 정도로 물론 아무 기업이나 산다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부도 기업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장기로 가면 갈수록 확실히 수익이 날 확률은 진짜 높아졌다. 그건 데이터가 검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내용은 뭐냐면 저는 견디는 것도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요즘 들어 비자발적 장기 투자의 길에 접어든 투자들이 많아졌을 겁니다. 손실이 너무 커져서 팔지도 못하는 거죠. 무조건 주식을 보유하고 버티는 것이 최선이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라고 하더라도 지나고 나니 어깨쯤이 분명했을 코스피 3000포인트 정도에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고 기회를 보는 선택이 옳았을 겁니다. 그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세상 대부분의 일들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내 의사에 반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경우는 너무나 흔하고요. 우리는 그때그때 최선을 결정을 내립니다. 예, 그죠? 그때 팔았으면 좋았겠죠. 그렇지만 어렵다는 거죠. 당시에도 결정하는 건.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25% 이제 30% 빠진 상황에서 매도에 동참하기보다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시간을 사는 것을 권고해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역시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확실한 거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다는 사실밖에 없겠죠. 주식시장의 장기 강세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따로 다른 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가지수는 명목 GDP 성장률,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는 이상 따라서 오른다는 사실이죠. 경제는 웬만하면 뒷걸음치지 않습니다. 매년 꾸준히 성장은 하죠. 그래서 주가지수는 당대 승리자들로 이루어진 승자의 기록이라는 점 등이 장기 우상향의 주가 개정을 설명하는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장기 투자를 하면서 코로나 때도 아웃되지 않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엔 나중에 다 성공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좀 물론 공허할 수는 있어요. 지금 무슨 장기 투자나 이 난리가 났는데, 그러나 장기 약세장도 3년 이상 가진 않아요. 지금 1년째죠. 1년 더 약세를 보이면 끔찍하죠. 저도. 그렇지만 정점은 좀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데이터들은 이미 다 검증이 돼 있으니까 내가 좋은 기업, 앞으로 가치가 증가하는 기업을 장기 투자한다면 분명히 성과는 좋았다는 게 검증은 됐으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영원한 기성으로 불리는 위대한 바둑기사 우칭이에는 묘수 3번이면 바둑 진다는 말을 했고요. 피터 렌치는 훌륭한 투자자와 그렇지 못한 투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적 능력이 아니라 원칙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태도와 기질이 중요해요. 아무리 내가 분석을 잘하고 사업 보고서 잘 봐도요, 기본이죠. 그렇지만 버틸 수 있는 힘, 인내심, 이런 또 공포에 맞설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없으면 다 말짱 허무한 거죠. 도루묵이란 얘기죠. 그래서 오늘 자료를 통해서 말씀드린 내용은 대부분 시장에 대한 얘기지만 모든 시장에서 장기 투자가 효과를 발휘하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또 코스피랑 다른 결론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 개별 투자는 다르다는 거죠. 개별 종목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 그래서 무조건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선에서 앞으로 좋아질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장기 투자했을 때 결국엔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기업 분석은 잘 해야 됩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그래서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주식을 현금화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 종목을 리밸런싱은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리밸런싱은 이제 교체하는 거죠, 종목을. 어제 한번 LG 디스플레이에서 하이닉스로 교체하는 거, 하나의 예시를 든 거지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제 김학균 센터장님도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자, 마켓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량주와 펀더멘털이 취약한 주식들이 구별 없이 모두 크게 밀려 있습니다. 어차피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의 길에 접었을지라도 지속 가능성에 의심을 받는 기업의 주식을 들고서는 버티면 안 됩니다. 아셨죠? 지속 가능성에 의심 있는 기업은 잘라야 돼요. 그거는 명백한 원칙인 것 같아요. 다음 자료에서는 이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또 다음 자료 나온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또 소개해 드릴게요. 어려운 시장이지만 잘 감내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는 것도 투자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라고 믿습니다. 꼭 뭔가를 하는 것만이 투자가 아닙니다. 자신의 적극적 의사결정의 결과라면 어려운 시기에 잘 버티기만 하는 것도 중요한 투자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빌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이 김학균 센터장님도 정말 오래 계신 분이고 신영증권 이제 이끄신 분인데 너무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좋은 말씀 써주신 것 같아요. 그냥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로도 말씀을 해주셨고 버티는 것도 투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거기에 되게 공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제가 읽어드렸지만 진짜 고민을 해보세요.
버티는 것도 투자고, 다만 지속 가능성이 의심되는 기업을 버티면 안 되고,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을 갖고 있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리밸런싱도 좀 해보시고, 그래서 현금화보다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나. 그리고 3년 이상 투자했을 때 성과가 대부분 좋았어요. 근데 약세장에 지금 1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3년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힘든 구간이 좀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 좀 잘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번 한 주 정말 최악의 한 주가 이제 지나갔고, 너무나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일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예. 아무튼 다음 주에는 좀 기술적 반등이라도 좀 좋은 장 나오길 바라겠고요. 아무튼 이번 한 주 고생하셨고 주말 잘 보내길 바라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